안녕하세요. 매번 사연 유튜브를 보기만 하고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는 것은 처음이네요. 저도 얼마 전에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혼녀를 안 좋게 바라보시나요? 사실 저는 제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이 생겼을 때 얼마나 참을성이 없으면 성급하게 이혼을 선택할까 하며 속으로 엄청 비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혼한 사람들이 요즘은 많지만 제가 이혼을 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혼해보고 나니까 알겠더군요. 남편과 사이가 좋았더라도 결국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연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시어머님, 아주버님과 문제가 생겨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물론 제 남편도 잘한 건 없어요. 어머님과 아주버님으로부터 저를 지켜줄 능력이 전혀 없는 비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제가 돈 문제로 명절마다 같이 모여 밥 먹던 가족들과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면서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만난 남편의 가족들은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모기같이 남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다행히 저는 제 모든 걸 뺏기기 전에 이혼을 했지만 제가 어머님과 아주버님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혼을 하지 않은 채 그 집에 남아 있었다면 지금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겪은 제 인생 최악의 순간들을 말씀드릴게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먼저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늘 돈에 쪼들렸어요. 아버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이나 새로운 일을 시도하셨죠. 인쇄, 목공, 요식업 등 다양한 사업에 도전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바램과 달리 열심히 하셨던 사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빚쟁이들이 우리 집을 찾아와 아버지에게 욕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때마다 지쳐 보이셨지만 끝까지 저희 가족을 향해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사업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새벽에 사업을 준비하는 아버지를 보며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떼를 썼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희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어떻게든 마지막으로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아버지는 새로운 자동차 부품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해외를 밥 먹듯이 다녀왔고 언젠가부터 저는 아버지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피땀 흘리며 사업을 키웠고 드디어 아버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하는 학원을 다닐 수 있었고 남동생은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가끔 비싼 고기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나중에 생계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번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버시는 듯 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이렇게 조금씩 더 성장하면서 저희 가족은 예전에 없던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 모든 일이 잘 풀리려나 했는데 그런 제 바람과 달리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셨을 때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가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2시간이 지나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는 마음에 제가 밖을 나가보니 아버지가 문 앞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울면서 엄마를 불렀고 이후 병원에 갔더니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하는 병에 걸리셨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병마와 싸우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그 아픔을 내비치지 않으셨고 몸이 약해졌음에도 사업을 끝까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가끔씩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에게 손을 벌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늘 자신이 힘들어도 저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그 웃음 속에 숨겨진 고통이 느껴져서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항상 아픈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마침 제가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고백을 한 직장 상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다정했고 저와 집안 형편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 남자에게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빠르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는 아버지 모습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저는 제 결혼이 아버지에게 효도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다행히 남편과도 나쁘지 않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스팸일 것 같아 안 받으려 했지만 그날따라 그 전화를 꼭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누군가가 저에게 정말 다급하듯이 소리를 치더군요. 저기요, 혹시 이 폰 주인분의 따님 맞으시죠?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다른 분이 심폐소생술 진행하고 있는데 경과가 좋지 않아요.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남동생은 아버지는 원래도 몸이 안 좋으셨는데 일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마비가 온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희 가족은 큰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진다고 늘 공허함에 힘들어하셨습니다. 결국 자취를 하고 있던 남동생이 어머니와 잠시 동안 같이 살기로 하였죠. 그로부터 며칠 후 갑자기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왜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건지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닐까 겁에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저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유산으로 10억 원을 남기셨습니다. 유서의 원본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정말 저희 가족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폭풍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10억이라뇨. 10억이 얼마나 모으기 힘든 돈인데 아버지가 그 돈을 저희가 모르게 모으고 계셨다니. 그 10억은 아버지의 삶 전체가 담긴 금액이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느껴져서 저는 전화를 받자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후 제가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남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남편에게 전달했어요. 저는 변호사님을 따로 뵙지는 않았고 어머니가 대신 유산 상속 내용이 적힌 원본 유서를 받기 위해 변호사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어머니가 따로 유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서 저는 유산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몰랐기 때문에 유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 가족은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돈이었기 때문에 일단 유산을 그대로 두고 나누더라도 천천히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유산을 남겨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슬픔이 더 컸기 때문에 별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남긴 10억의 유산은 제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람만 옆에 남기기 위해 이 유산을 일부러 남기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 유산 때문에 저는 제가 걸러야 할 사람을 다 걸을 수 있었거든요. 그게 가족일지라도요. 사실 저는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놀란 남편이 어머님한테 이 소식을 전했나 봅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니 위로의 인사를 전하면서 계속 저희 엄마를 만나 뵙고 직접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가 부담스러워서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 계속해서 저희 엄마를 직접 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돈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후 어머니와 엄마가 전화 통화를 따로 한 듯 했습니다. 엄마는 사돈께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에게 시집 정말 잘 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엄마의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가 저를 정말 딸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저희 엄마와 저를 걱정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죠. 시어머니는 저와 엄마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캄캄한 속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대화를 나눌수록 점점 그 속내를 드러내더군요. 예, 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10억이잖니. 정말 너무 기쁘다. 너도 솔직히 꽁돈 생기니까 좋지? 그런데 대체 그 돈을 어떻게 모으셨대? 그리고 내가 사돈이랑 전화해보니까 지금 당장 쓸 데도 없는 것 같던데 10억이 놀기엔 좀 아쉬운 돈이잖니. 그래서 말인데 너희 시숙이 곧 결혼을 할 것 같거든. 결혼 자금으로
5억만 보태주면 안 되겠니?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꽁돈이라고 말하고 어머님이 기쁘다고 하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과로로 쓰러질 때까지 사업을 키워서 겨우 모은 그 10억 원의 반을 아주버님의 결혼 자금으로 주라뇨?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더 당당하게 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더군요. 어머, 넌 뭘 그렇게 화를 내니? 어차피 노는 돈이라며. 가족끼리 이럴 때 도우면 얼마나 좋아. 나중에 너가 도움 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잖니. 5억만 좀 보태주렴, 응?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저는 어머님께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 돈은 아버지의 삶이 담긴 피 같은 돈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셨고, 결국 저는 어머니께 오늘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더더욱 아버지의 유산을 함부로 쓰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또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계속해서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더군요. 어제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절을 했어요. 하마터면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넘어갈 뻔했습니다. 너희 시숙이 요즘 사업을 하잖니. 지금 전망이 너무 좋아서 지금 결혼자금 5억을 빌려주면 나중에 2배, 아니 3배까지도 불려서 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돈을 그냥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보는 건 어떠니? 어차피 몇 배로 돌려받으니까 사돈 어르신도 위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기뻐하실 거야. 잘 생각해봐. 이건 너희 가족에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솔직히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시숙의 사업 전망을 담은 보고서까지 보내주며 아주버님의 노력과 진지함을 강조하니 혹하게 되더라고요. 보고서를 읽어보니 아주버님이 정말로 자신의 사업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정말로 아버지가 힘들게 모은 유산을 더 불릴 수 있다는 생각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돈이 아버지가 온 생애를 바쳐 모은 것이라는 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위험 부담을 안고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또 고민했습니다. 혼자 아무리 고민해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저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가족들의 반응은 극명하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돈을 불릴 수 있다고 해도 사돈끼리 돈거래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정 안 되면 차용증이라도 작성하던가. 그냥 주는 건 절대 반대야. 아빠가 어떻게 모은 돈인지 누나도 알지? 그 돈을 날리는 건 절대 안 돼. 아버지가 힘들게 모은 돈은 맞지만 가족끼리 원래 힘들 때는 돕는 거잖아. 너희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어떻게든 사돈을 도와주려고 애썼을 거야. 엄마와 남동생의 엇갈리는 반응에 저는 더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남동생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가족들이라도 돈 문제가 생기면 사이가 깨지기 십상이라고 가족끼리도 돈거래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가족들과 상의했지만 모두 돈거래로 얽히는 것이 싫다고 하셨고 아버지의 희생이 담긴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당장은 쓰지 않고 놔둘 것이라는 의견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끈질겼습니다. 너희 가족 모두에게 실망이다. 돈이 있는데도 우릴 못 도와준다는 거야? 그게 뭐가 가족이야. 사돈도 그렇게 안 받는데 은근히 계산적이네.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 모두를 비난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나름 상냥한 목소리로 부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기 너머 속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너희 가족은 날 무시하겠다는 거냐? 지금 나랑 해보자 이거야? 그깟 5억 좀 빌려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네가 돈 주기 싫어서 사돈까지 설득한 거지? 사돈 어르신이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하늘에서 참 이 꼴을 보고 좋아하시겠다.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까지 건드리는 시어머니를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러면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저에게 욕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이후에도 하루에 몇 번씩 저에게 전화를 하며 큰 소리를 치셨고 언젠가부터 작전을 바꿔서 부탁 아닌 날카로운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내 부탁을 거절하면 우리 가족은 다 끝이야. 내 아들은 너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되겠지? 우리 가족들 사이가 다 나빠지면 그건 다 너 책임인 거야. 우리 가족을 망하게 하면 나도 너희 집안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저는 어머님의 이런 말들에 점점 더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5억의 눈이 뒤집혀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원래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모질게 굴고 말이 안 통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참 돈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저는 언젠가부터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비난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들어준 다음 바쁘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 중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최악의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 끝까지 돈을 못 주겠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는 너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져서 더 이상 내 아들이 너랑 사는 꼴을 못 볼 것 같거든? 돈 안 줄 거면 그냥 이혼해. 이혼하고 우리 집에서 꺼져. 세상에, 여러분,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인가요? 제 아버지의 유산을 아주버님의 결혼 자금에 보태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거절했다고 멀쩡한 며느리 보고 이혼하라뇨.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특히 저랑 남편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쉽게 내뱉을 수가 있죠? 저는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정말 선을 넘었다 생각해서 처음으로 단호하게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이혼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 말대로 이혼해야 되죠? 그건 저희가 알아서 결정해요. 다시는 유산 얘기도 꺼내지 말고 저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혼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군요. 제가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전화를 계속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그동안 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말들과 오늘 들었던 이혼이라는 협박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의 바람을 완전히 깨부쉈습니다. 근데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지 않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신뢰가 없으면 이혼하는 게 맞지. 솔직히 너네 가족이 좀 양보하면 우리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안 그래? 너도 앞으로 우리 엄마랑 잘 지내고 나랑도 잘 살고 싶다면 우리 엄마 말도 잘 생각해봐. 참,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은 당연히 이혼은 생각하지 않은 듯 했으나 어머님이 잘못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사실 어떤 상황에도 늘 저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마저 이렇게 개념 없는 소리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머님과의 유대감이 너무 강해 제 말은 아예 듣지도 않더군요. 이렇게 무심하고 답답한 사람이었다니 저는 참 남자 보는 눈이 없나 봅니다. 저는 남편의 이 반응을 본 순간부터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시어머니 문제를 제가 직접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결판을 지을 날을 벼르고 있던 중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에서 들은 말은 정말 황당했어요. 미안하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너희가 이혼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는데 사돈이 전화가 오셔서 말씀하시더라. 너희가 계속 행복하게 살려면 아무래도 돈을 빌려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저 몰래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 저희 집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저희가 이혼 위기에 처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돈 문제로 굉장히 많이 싸우고 신뢰가 깨져서 말도 하지 않는다는 등 소설을 써놨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는 걸 보고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어머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왜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거짓말하셨어요? 저랑 남편은 이혼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저희 집이 돈 안 줘서 저희가 대판 싸우고 말도 안 한다고 아주 소설을 쓰셨던데요. 저 진짜 너무 지쳐요.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저희 집한테 뭐 돈 맡겨놨어요?
얘가 어디서 어른한테 큰 소리야? 그러게 진작 좋게 말할 때 돈을 내놨으면 끝날 일을 끝까지 버텨서 일 크게 만든 건 너 아니니? 그리고 나중에 더 큰 금액으로 돌려주겠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 이 정도면 우리 집 엿먹으라고 돈을 안 주는 거 아니냐고. 시부모님이 반대했다더니 너 그것도 거짓말이었지? 사부인은 나한테 돈 줄 수 있다고 했거든? 그건 어머님이 저희 이혼을 들먹이면서 거짓말하시니까 저희 엄마가 저 걱정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사돈한테 남편이 평생 벌어서 남긴 유산을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죽을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 결혼 자금으로 5억이라뇨? 애초에 결혼을 형편에 맞게 하셔야죠. 그걸 왜 저희 집한테 요구하는데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어머니께 전부 다 해버렸고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인가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돈의 유산을 탐낼 수 있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미친 듯이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집에 있던 사건의 주인공인 아주버님이 급하게 방에서 나와 저와 어머님을 말렸습니다. 재수씨, 진정해요. 엄마도 진정하세요.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내가 엄마를 너무 재촉해서 그래. 정말 미안해. 나만 아니었으면 둘이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다 내가 모자라서 생긴 일이야. 아주버님은 자책을 하며 연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목소리도 진심으로 보였고 그동안 아주버님이 개념도 있고 저를 잘 챙겨주신 분이었기에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주버님께 저도 큰 소리를 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유산을 정말 아주버님께 드리는 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맞는 것인지 수백 번 고민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버님은 저를 찾아와 몇 번이나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 자금으로 5억이나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들으니 아주버님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재수씨, 정말 미안해. 사실 내가 무리하게 사업을 하면서 지금 여자친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 사람도 소개받았고 금전적으로도 날 많이 도와줬고. 여자친구가 예전에 딱 하나 부탁했던 게 성대한 결혼식이었거든. 평소에도 나랑 같이 사업 때문에 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들도 다 외국에 있어서 아마 해외에서 결혼식을 할 것 같은데 양가 친척분들만 다 초대해도 비행기값 많이 들잖아. 해외 결혼식 정말 비싸. 비즈니스 때문에 초대해야 할 사람도 많고 이래저래 다 계산해보니까 5억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 내 결혼은 나에게 단순한 결혼이 아니야. 지금 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모두 부르는 일종의 비즈니스기도 해. 엄마가 내가 결혼 자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재수 씨한테 그렇게 부탁한 건데 아무튼 나 때문에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돈을 모아뒀어야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저는 이 말을 듣고 아주버님도 정말 혼자서 소가리를 많이 했겠구나. 나름대로 정말 힘들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또 예전부터 남편이 아주버님이 정말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저는 결국 아주버님께 상황을 전부 이해한다고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이후에도 아주버님은 저희 집에 맛있는 과일이나 몸에 좋은 영양제를 보내주며 저와 남편을 잘 챙겨주었고 저는 어머님과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아주버님과는 정말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 문제로 껄끄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사과 받을 건 받고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는데 또다시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말을 이때 쓰는 걸까요?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예, 변호사님. 제가 대신 전화 드린 거예요. 재수 씨랑 제 동생이 지금 여행을 갔거든요. 하하, 걱정 마세요. 저희는 사돈끼리도 정말 가까운 관계예요. 제 결혼 자금으로 5억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아무튼 변호사님은 그렇게 아시고 저한테 5억 주는 걸로 문서에 적어주세요. 재수 씨가 저한테 자기 대신 변호사님께 전화 드리면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걱정은 마시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요? 제가 어머님 생신 선물을 드리기 위해 집 앞으로 갔는데 낯익은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인사를 드리려다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싸늘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계셔서 몰래 전화를 엿들었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제 변호사님께
혹시 방금 아주버님과 통화를 했냐고 물었더니 맞다더군요. 제가 변호사님께 문서 수정할 필요 없고 저한테 허락도 없이 아주버님이 멋대로 전화한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변호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냐고 황당해 하더군요. 여러분, 직접 이 상황을 본 자는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저를 얼마나 바보로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꾸밀 수가 있는지 저는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기 위해 앞에서는 착한 척을 하고 뒤에서는 돈을 빼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 아주버님께 이 상황에 대해 따졌습니다. 아주버님, 저 아까 밖에서 전화하시는 거 다 들었어요. 대체 왜 제 변호사님께 이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재수 씨,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 갑자기 변호사가 왜 나와? 오해가 있나 본데? 난 거짓말 같은 거 못하는 사람이야. 아주버님,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제가 똑똑히 들었거든요. 변호사님께 전화해서 제가 아버지 유산 5억을 아주버님 결혼 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돈 때문에 어머님이랑 싸우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니 저 몰래 뒤에서 이런 짓 꾸미고 계셨어요? 대체 왜 이러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죠? 제 목소리는 미친 듯이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으로 시치미를 떼더니 제가 들은 통화 내용을 정확히 말하니까 이제서야 인정하고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모습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얼굴이 급격히 굳어지더니 서늘한 눈빛으로 바뀌면서 저에게 폭발하듯 화를 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전화했어.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진작에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주지. 뭐하러 내가 이 짓거리까지 하게 만드냐고. 아주버님의 숨겨진 본심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아주버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친절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방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제 남편과 어머님이 나오더군요. 제 편은 안 들어줘도 아주버님을 혼내실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저에게 모진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너 미쳤어? 어디다 대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 애가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짓을 꾸몄겠니? 유산 좀 받았다고. 유세 좀 그만 떨어라. 너 때문에 요즘 우리 집안이 아주 시끄러워. 여러분, 대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아버님 유산을 받았다고 동네방네 떠들기를 했나요? 그 돈으로 제 옷 하나 사기를 했나요? 제가 대체 어머님께 무슨 유세를 떨었길래 이토록 욕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참, 아주버님과 어머님의 호통도 서러운데 옆에서 제 남편이 어머님과 아주버님 눈치를 보며 한술 더 뜨더군요. 그래, 네가 좀 심했네. 그깟 돈이 뭐라고 가족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그리고 너보다 한두 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아무리 화가 나도 너가 참았어야지. 그런 식으로 대들면 되냐? 저는 아주버님,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저를 향해 비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온갖 정이 털려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그동안 아주버님이랑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제가 얼마나 쉬운 사람이었는지. 지금 잘못은 크게 소리친 제가 아니라 저를 속이고 저희 가족의 유산을 몰래 훔쳐가려고 한 아주버님이잖아요. 근데 왜 다들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정말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시긴 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야. 네가 정말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엄마가 형 결혼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했을 때 별말 없이 들어줬겠지. 그거 한 번을 못 도와드려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는 게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너 당장 형한테 사과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 실망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뭐? 이기적이야? 내가 이 집에 와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양보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더 이상 당신 가족들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을 거고 돈도 절대 못 줘. 그리고 당신같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남편, 엄마랑 형 말밖에 안 듣는 남편은 필요 없어. 어머님, 저한테 돈 안 줄 거면 이혼하라고 하셨죠? 네, 원하시는 대로 이혼할게요. 이혼해서 이 집안이랑 완전히 연 끊으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어머님은 깜짝 놀란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제 입에서 나올 모든 이야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어요.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고 제가 너무 숨이 막혀서 살기 위해 외친 이혼을 외치게 되더군요. 제가 그동안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의 감춰진 속내를 알게 되자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속이기 쉽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돌이켜보면 엄청난 자책을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도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의 충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머님과 아주버님 편만 들며 저를 몰아붙이는 그의 모습은 정말 비겁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꼭 둘의 눈치만 보며 휘둘리는 꼭두가시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았고 나중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악몽처럼 되풀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이혼이 나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실 이때까지 제가 겪은 일만 해도 이미 이혼 사유는 충분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후에 제가 겪은 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혼을 외치고 무작정 집을 나왔는데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헐뜯고 있더군요. 먼저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아주버님을 오해하고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말했다네요. 저는 할 수 없이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셨어요. 하지만 평소에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혼을 정말 싫어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혼을 제대로 한 후에 사실대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 들으세요. 제 며느리가 저희 가족을 모두 배신하고 이혼을 하겠답니다. 이렇게 나쁜 며느리가 어딨어? 가족의 위기를 외면하고 자기만 살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주 배응만덕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혼이라니. 여러분도 제 며느리한테 속지 마세요. 이렇게 어머니가 집 앞까지 찾아와 큰 소리로 저를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동네 사람들 모두가 들으라는 듯이요. 참고로 제가 집에 없었는데 동네 주민이 연락이 와서 시어머니의 행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님의 외침은 온 동네로 울려 퍼졌고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머님한테 관심을 가져주자 어머님은 단순히 저를 욕하는 것을 넘어 작전을 바꾸셨어요. 아유, 이혼은 안 돼.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너가 가지고 있는 놀고 있는 돈을 빌려주면 안 될까? 제발 부탁할게. 우리 가족한테 마지막 기회야. 나를 제발 배신하지 마렴.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며느리한테 이혼 생각하지 말고 제발 돈 좀 달라고, 저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연기를 하며 울고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제가 어머니께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나가달라고 애원하듯이 이야기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힘들어? 네가 뭐가? 우린 그 돈이 있어야 돼. 그 돈 없으면 결혼 못한다잖니. 네가 우리의 간절함을 알아? 난 앞으로 널 더 못살게 굴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돈이나 내놔. 이혼을 하든 뭐라든 돈은 내놓고 나가라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와서 어머님을 돌려보냈지만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 저와 시어머님의 이야기가 퍼진 이후였습니다. 이후 동네 사람들을 마주칠 때 저를 향한 수군거림이 느껴져서 늘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 무서웠고 제가 왜 이런 피해를 받아야 되는지 억울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가 있던 행동을 이야기하며 제발 어머님을 말려달라고 유산 문제든 뭔든 더 이상 당신 가족이랑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사랑했던 남편이었기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편의 대답은 저를 또다시 실망시켰어요. 미안한데 엄마가 엄마랑 형이 하는 행동 아무것도 말리지 말래. 난 더 이상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부탁하시는 걸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난 솔직히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 이혼 안 하고 당신이 형 결혼자금 5억만 줘서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 가족끼리 이 정도로 싸우는 걸 보면 돌아가신 장인어른도 그냥 유산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실걸? 대체 남편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께 얼마나 세뇌를 당한 걸까요?
저는 남편이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음에도 어머니가 남편에게서 벗어나지 못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고 모든 걸 끝내려는 순간 아주버님이 엄마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사죄를 한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가족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많았네요. 제가 잠시 돈에 미쳤나 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결혼이 비즈니스 목적도 있어서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담이 컸나 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엄마를 통해서 변호사분 번호를 받았고 이후에 제가 변호사님께 재수 씨가 저한테 유산 5억을 주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실 재수 씨가 늘 제 사업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 주기도 했고 그래서 확실하게 말은 안 했어도 결국 저를 응원하고 돈을 빌려줄 의향도 내비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제가 재수 씨라도 제 행동을 알게 되면 이중인격처럼 보이고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그 돈만 있으면 결혼 자금이 마련되고 그러면 제 결혼과 사업까지 모두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정말 잘 돼서 5억을 10억, 아니 15억으로 돌려드릴게요. 사돈어른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엄마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주버님이 구구절절 진심으로 이야기하며 돈을 달라고 애원하자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토록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고 결국 엄마는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나를 찾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하겠니? 혹시 우리가 한 번만 도와줄 순 없을까? 사람도 착해 보이던데 어쩌다가 결혼 자금을 못 모아서 저러고 있는지.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주버님이 어머님처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보여준 모습이 연기인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인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계속된 설득에 저는 결국 유산을 빌려주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저는 아주버님께 차용증도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도중 뭔가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더군요. 차용증을 쓰는 것을 계속 피하려 하고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만 집중해서 물어보셨거든요. 아주버님의 이런 태도에 혹시 돈이 필요한 다른 일이 있나? 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의심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단번에 잘라냈습니다. 형이 돈 쓸 데가 어딨어. 지금 결혼 자금 말고는 돈 들어갈 데 없어. 돈 빌려주는 건 정말 고맙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 의심 안 했으면 좋겠어. 나한텐 우리 형이잖아. 형을 너무나 믿고 있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고 저의 불안과 의심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아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말대로 아주버님이 따로 돈 쓸 곳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유산을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그 소식을 남편이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께 전하자 둘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드디어 너가 우리 가족을 믿게 되었구나. 정말 고맙다. 진작에 돈을 준다고 했으면 이렇게 서로 힘들지도 않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도와주려고 결심한 게 어디야. 드디어 첫째 결혼을 하다니 이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일만 남았어. 재수씨 정말 고마워요. 사돈 어른이 정말 좋으신 분이셔서 저도 제 행동에 대해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 거예요. 돈을 제가 결혼하고 사업 꼭 성공시켜서 2배, 3배로 돌려드릴게요. 이제 돈 때문에 재수씨 힘들게 하는 일도 없을 거고 거짓말도 안 할 거예요. 재수씨, 그래서 말인데 이혼은 안 하시는 게 맞죠? 참, 여러분,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더라고요.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갑자기 저에게 친절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보여줬던 냉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겪은 일이 너무 힘들었고 더 이상 남편과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은 하되 돈만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혼을 정말 쉽게 꺼낸 말이 아닌데 다들 제 말을 일종의 투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 맛있는 것을 해놓을 테니 집으로 오라고 했고, 아주버님도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다 주며 이제 이혼 안 해도 된다고, 돈 주고 잘 살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두 분한테 당한 게 많았기에 협의 이혼을 선택했고, 그렇게 제가 아주버님께 아버지의 유산을 주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제가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알고 보니 유산 상속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특별한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조건은 유산은 이혼한 사람은 절대 유산을 받을 수 없고, 이혼을 하면 남이 된 사람에게는 절대 주거나 빌려줘선 안 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혼한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못 빌려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되려 아주버님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왜 말을 바꾸냐고, 그런 조건이 어딨냐고,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어요. 계속 저희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했죠. 결국 저는 폭력적인 아주버님의 모습에 지쳐 이사를 가고 말았고, 이후 아주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남편의 연락을 잠시 동안 차단했습니다. 엄마와 남동생도 혹시 몰라서 제가 새로 이사간 집에서 몇 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아버지가 하늘에서 저를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주버님의 실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끔찍했어요.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가 사기를 당해서 저한테 조심하라고 여러 문자를 보내줬었는데, 친구가 보내준 사기꾼의 문자 말투와 뒷모습이 아주버님과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지금 착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결혼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본 거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며칠 후 제 친한 친구에게 남편이 전화를 걸었고, 결국 제가 차단을 풀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글쎄 갑자기 울고불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참 가관이었어요. 얘야, 우리 가족 좀 도와주렴. 지금 네 아주버님이 경찰서에 잡혀갔어. 사기에 연루가 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곧 결혼해야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아휴. 그날 밤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아주버님이 그동안 여러 사기를 쳐와서 이미 감옥도 갔다 왔고 지금도 부동산 사기를 치려고 준비 중이었다고 하네요. 결혼 자금으로 쓴다던 5억은 알고 보니 불법적인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참, 제가 그동안 사기꾼을 믿고 아버지가 모은 피 같은 돈 5억 원을 주려고 했네요. 저는 아주버님 일 이후로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한테 당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야기해보니 남편과 시어머니도 전혀 몰랐다고 하더군요. 나는 걔가 결혼한다고 해서 얼른 장가 보내려고 너한테 돈을 요구한 거지. 사기를 준비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걔가 정말 그럴 애가 아닌데 가끔 자기 속을 숨기긴 해도 얼마나 착하고 착실한 앤데 사기 사건으로 감옥에 가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사니? 어머님은 아주버님이 어머니께 용돈도 잘 드렸고 실제로 외국도 여러 번 갔다 와서 열심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았다네요. 정말 이전에도 여러 번 사기를 저지른 전과가 있고 이번에도 결혼이 아니라 불법 사업 자금을 조달하려고 돈을 요구한 것은 상상도 못한 눈치였습니다. 어머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계속해서 상황을 부정했고 남편은 충격에 휩싸인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시어머님과 남편도 원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아주버님이 변호사님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을 때 느꼈던 배신감을 어머님과 남편도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어. 형을 너무 믿었어.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재결합해서 잘 살면 안 될까?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당신까지 없으면 어떻게 살아. 지금 형 때문에 우리 집 다 망하게 생겼어. 돈도 없고 집도 없어.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주라. 5억이 아니어도 되니까 지금 엄마랑 나랑 집이라도 얻을 수 있게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응? 남편은 어머니와 자신이 힘든 상황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주버님의 불법 사업이 폭로되자 투자자들과 빚쟁이들이 집 앞에 몰려와 소리를 지르며 돈을 갚으라고 난리를 쳤다더군요.
이뿐만 아니라 고리대금 업자까지 찾아와 집 벽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위협했답니다. 어머님과 남편은 정말 모르는 일이었다고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했지만 아주버님은 어머님과 남편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돈을 빌려준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돈을 갚지 못하면 어머님과 남편이 대신 갚겠다는 문서를 고리대금 업자들이 보여주자 어머님과 남편은 통곡을 하며 아주버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모든 재산을 압류당했고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도 아주버님의 명의였기 때문에 집도 경매로 아예 넘어갔다네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그대로 쓰러졌고 남편은 그제야 아주버님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며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형과 어머니를 믿은 대가를 혹독히 치르면서 저를 떠올렸다네요. 남편이 저에게 그동안의 무심함과 비겁한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저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버님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가로채려 했을 때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하고 아주버님과 어머님의 행동을 바로 잡아주었다면 저는 절대 이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결정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제가 너무 지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혼을 해서 상관은 없지만 아주버님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결국 모두 빈털터리가 된 것을 보며 가족이었던지라 마음은 아프더군요.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라 망가지는 걸 보면 통쾌할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려고 해요. 하지만 아버님 유산은 절대 손대지 않을 거예요. 그 돈은 아버지가 인생을 걸고 지키신 돈이니까요. 맞다. 어차피 저는 이혼했기 때문에 유산을 받을 수 없네요.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해도 저는 욕심을 내지 않을 겁니다. 원래도 저는 알지 못하는 없는 돈이었고 이때까지 아버지가 고생하셔서 저를 잘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버지의 마지막 유서가 아니었다면 저는 유산 5억 원을 아주버님께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전 그 돈을 절대 돌려받을 수 없었겠죠. 생각해보니 끔찍하네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유산을 탐내는 사람이 있다면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 꼭 잘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만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나이 60을 넘기고 나니 제 인생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라도 한번 풀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부족한 글솜씨지만 여러분께서 제 살아온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신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위로 오빠 1명, 아래로는 동생 2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딸이었고요. 부모님께서는 가난한 살림에 아이들 공부시키자니 아들들은 몰라도 저까지 공부시키는 건 너무 힘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농사에 거들고 집안일을 하면서 크다가 19살이 되었을 때 동생들 뒷바라지도 하고 집에 돈도 좀 보탤 겸 근처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도 안 나오면 못한다고 해서 몰래 속이고 들어간 곳이었죠. 학교도 못 다닌 19살짜리가 뭐 그렇게 일머리가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언니들이 도와주고 눈대중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공장을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공장 사장님 아들이 제가 좋다며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조금 건들거리길래 처음에는 어리다고 얕보고 놀리는 줄 알고 싫어했는데 자꾸 찾아오고 말도 재밌게 하고 해서 저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언니들 말로는 사장 아들이 읍내에 소문난 논팽이에 바람둥이라면서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어요. 그 남자 때문에 신세 망친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면서요. 저도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찾아와도 모르는 척하고 묻는 말에도 꼭 필요한 대답만 했습니다.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못 들은 척 무시해도 낯빛 한번 변하지 않고 늘 웃는 얼굴을 들이대면서요. 희수가, 너 누가 내 욕하는 말 들었니? 내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은 거 나도 아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네가 만나보고 판단하면 되잖아. 그 사람이 그래도 저는 눈길 주지 않았습니다. 언니들한테 들은 말 때문에 두렵기도 했고 저는 무엇보다 성실한 남자가 좋았어요. 묵묵히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생색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이 사람은 그런 성실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 남자는 1년을 그러면서 저를 쫓아다녔어요.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1년을 한결같이 제게 잘해주고 하니 언젠가부터 제 마음도 좀 누그러지고 생각보다 질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몇 번 같이 읍내에 놀러 나간 적이 있었는데 듣던 것과는 다르게 사람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어요. 배려도 잘 해주었고요. 제 마음도 잘 알아주고 말도 은근히 잘 통하는 것 같았죠.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다 보니 저도 어느새 그 남자를 마음에 두게 되었고 언니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참 재밌고 행복했어요. 연애라는 걸 처음 해봐서 온갖 것들이 신기하고 새로웠고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지는 하루였죠. 문제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덜컥 임신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 사실을 한 오빠는 난리가 났죠. 무조건 애를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도 하나의 생명인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 수술이니 뭐니 그런 것도 겁났고 왜 멀쩡한 애를 지우자는 건지 이해도 안 되어서 저는 때려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버텼어요. 이대로 집에 들어가도 맞아 죽는 건 매한가지니 그냥 나차고 난리를 쳤습니다. 오빠,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도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잘 낳고 살면 돼. 왜 지우자는 말부터 하는 거야? 야, 이희숙, 결혼이 장난이야? 나는 너랑 살 생각 없다고. 아직 가정 꾸릴 능력도 없어. 그런 건 차차 같이 해결해 나가면 되지. 싫다고. 결혼하기 싫어. 난 아직 젊어. 그 소리 들으니 그만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울고불고 애원했었는데 결혼 안 해주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다 할 거라고 고함을 쳤어요. 저도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대드니까 오빠도 무서웠는지 알았다고 하고는 며칠 뒤에 저를 집에 소개시켰어요. 처음 시부모님들을 뵌 날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를 보는 싸늘한 눈빛과 뾰족한 인상은 절로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저는 침을 꼴까닥 삼키며 해야 할 말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역시나 시부모님들은 임신, 결혼 소리가 나오자마자 벌컥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무슨 사장 아들씩이나 돼서 공장 직원이랑 결혼이냐고 얼굴이 벌개져서 오빠에게 소리를 쳤고 시어머니는 오빠를 쥐어박으며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좋은 자리 손봐줄 텐데 설치고 다닌다고 혼을 냈어요. 더 들어봐야 답도 안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보일 테지만 제가 먼저 시부모님께 입을 뗐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애 낳을 거고요. 만약에 책임 안 져주면 우리 아버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온 동네에 소문 다 내고 다닐 거니까 결혼시켜주세요. 제가 당차게 나가니까 두 어른들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디서 니까짓게 우리 아들을 넘볼 수 있냐는 생각들을 하고 계셨을 테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남의 애를 뵌 것도 아니고 그때는 저도 곱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저 좋다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왜 오빠만 귀중하고 아깝고 그런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런 거에 기죽지 않았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제 의지대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원치 않은 결혼을 한 셈이죠. 결혼하겠다고 달려든 건 지금도 후회가 없는데 결혼 생활은 순탄치가 않았어요. 어쩌면 예상했어야 할 일이긴 했지만 제가 상상하던 그 이상이었어요. 남편은 신혼부터 인상을 찌푸리고 앉아있지 시댁 식구들은 무슨 못 들어올 사람이 들어온 것 같이 저를 취급하니까 당당하던 기세의 사람도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이 집에 들어와서 아들을 낳아준 사람인데 좀 버티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지만 남편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바깥으로 나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에 대해서 떠돌던 소문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게 저 만나기 이전부터 남편을 거쳐간 여자들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애 생기고 지우라고 해서 신세 망친 여자도 있고요. 직접 물어본 적은 없지만 이미 근방에 소문이 다 났고 누가 일부러 그런 소문을 지어낼 리도 없으니까요. 결혼하고 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지만 읍내로 다니면서 여자 만나고 술 마시고 다닌다는 소문이 제 귀에까지 들렸어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어느 날은 제가 밥을 짓다 너무 화가 나 들어온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리 내가 모자란 인간이라 해도 그렇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어오게 하냐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억지로 나랑 결혼했으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만 감정이 복받쳐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화를 내고 싶은데 그보다 눈물이 더 앞서 흘러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서러웠던 거죠. 남편의 푸대접, 시댁의 눈치, 아이 하나 보고 결혼했지만 그래도 정으로 살고자 했는데 매일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며 나를 무시하는 남편이 너무도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남편뿐이 아니었어요. 시댁에서도 저를 사람 취급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넌 며느리라고 생각지도 않으니까 명절이고 뭐고 오지도 마라. 동네 사람 보기 여간 창피해야 말이지. 너는 귀도 없니? 부잣집 아들 노려서 애 베고 며느리 됐단 소리 듣고 있는데 무슨 낯으로 여기로 오니? 어머니, 제가 못 믿어오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제 아들 엄마예요. 이 사람 아내고요. 언제까지 저를 피하시려는 거예요?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누가 며느리야 며느리긴? 단단히 착각하는 모양인데 난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다. 네가 애를 베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라고. 너도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 이제 내가 부탁하마. 그만 와라. 네 얼굴 보면 내가 있던 밥맛도 다 떨어져. 당시 친정어머니께서 사돈어른 갖다 드리라며 떡을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떡을 모조리 땅바닥에 던져버리며 한 번만 입 닦아 가져오면 더 심한 꼴을 보여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전 말이 칼보다 날카로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듯 비틀비틀 시댁 밖으로 걸어나갔고 쫓겨나다시피 집으로 돌아와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 후부턴 남편과 아들만 시댁에 갔죠. 그렇다고 명절에 혼자 친정에 갈 수도 없어서 저는 늘 명절을 혼자서 지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시면 속상해 하실까 봐요. 혼자 보내는 명절은 쓸쓸하고 외롭긴 했지만 어느 면에서 편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얼굴 안 봐도 되고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이기에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었죠.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를 미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를 생각해서 남편과는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어요. 몇 년째 부부관계가 없으니까 자존심 버려가면서 먼저 다가가기도 했고요. 남편도 처음엔 받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바깥으로 돌면서 만나던 여자가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남편의 본명을 부르면서요. 나 우리 그이 만나러 왔는데 지금 없어요? 저기요. 여기서 무슨 추태예요? 당장 안 나가요? 그 사람 가정 있는 유부남이에요. 지금 내 아들도 이 집에 있다고요. 아이, 누가 그거 모르나. 그 사람이 다 말해줬어요. 알고 만나는 건데. 몰랐구나? 나가라고요. 술에 잔뜩 취해 혀가 꼬인 발음으로 주저리 말을 하던 여자를 보고 있자니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남편을 향해 품고 있던 희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만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때마침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당신 미숙이한테 이게 뭔 교양머리 없는 짓이야? 이거 못나? 미숙이? 당신 지금 바람핀 여자 이름 부르면서 이 여자 편드는 거예요? 정말 미쳤어요? 놓으라고 얼른 그 손! 남편은 미숙이란 여자를 구한답시고 절 밀쳤고 그 바람에 저는 벽에 머리를 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미숙이란 여자마저 놀라더군요. 하지만 그 여자가 아프다면서 남편에게 징징대자 남편은 저를 무슨 몹쓸 짓 한 사람처럼 본 후 여자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제 아들이 모두 보고 있었죠. 지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그 여자가 가고 난 후 남자가 여자 좀 만나고 돌아다닐 수도 있지 어디서 남편 하는 일에 일일이 간섭하냐며 저를 호되게 구박했고 그걸 또 시댁의 말에 시어머니까지 납시게 했습니다. 예,
내가 말하지 않았니? 넌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고. 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네 남편이 뭘 하고 다니든 간에 신경 꺼라. 전 시어머니의 말에 울컥해 한마디를 덧붙이려 했다가 가만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순진한 제 환상이고 허구일 뿐 남편은 정으로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더 이상 남편과 살도 부딪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남편이 급기야 어느 날은 이런 폭언을 했어요. 누가 너 같은 버러지하고 한 입을 덮고 살고 싶은 줄 알아? 내가 그랬잖아.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라고. 더럽게 누구 몸을 만지는 거야? 제가 추워서 남편 쪽에 가져간 이불을 제 쪽으로 끌어당겼는데 남편 입장에선 또 그걸 어떤 꼬드김으로 받아들였나 봅니다. 자기 몸에 손대지 말라고 버럭 화를 내는데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폭언을 당한 뒤론 저도 화가 나 그때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아들이 7살이던 해였어요. 그 당시 저는 폭언의 충격이 잊혀지지 않아 혹여나 아들이 들었을까 싶어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밤을 꼴딱 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가끔씩 제게 묻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왜 자꾸 화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엄마가 잘못해서 그래.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다. 이 모든 일은 제 나이가 30도 못 됐던 해에 생겼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고 사니까 자존심이라고는 나만 할 게 없고 사람이 점점 시들더라고요. 저는 남한테 싫은 소리는 듣는 것도 하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남한테 피해준 거 없으면 어디 가서 굽히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 성격조차도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해서 그렇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차츰 소심해지고 우울한 성격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도 믿을 건 자식 하나라는 생각으로 아들만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중학교에 들어서기 전까지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따랐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고단한 어깨를 안마해주기도 했고 남편이 뭐라 하면 아빠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 남편의 입을 멈추게 하기도 했죠. 그런 아들이 있었기에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춘기가 온 건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말이 없어졌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기 일쑤였고 저를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엄마니까 아들이 저녁밥 먹고 나면 오늘 숙제는 다 했니? 내일 뭐 챙겨갈 건 없고? 하면서 물어볼 때가 있죠. 그러면 아들은 그런 제가 귀찮았는지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게 좀 냅둬 하고 말하더군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 말을 하는 아들을 혼내기도 했고 왜 이리 변했냐며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만 아들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녁 늦게까지 집에 안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넘었는데도 들어오지 않자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재 왜 안 들어오지? 학원에도 안 갔다는데. 알아서 들어오겠지. 신경 꺼. 남편이란 작자는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았고요. 저만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심정으로 현관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아들이 낯익은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더라고요. 너? 저는 기가 차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바로 알싸한 술 냄새였습니다. 대체 어디서 술을 구했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전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아 아들을 붙잡고 마구잡이로 흔들었습니다. 너 어떻게, 너 술 어디서 구한 거야? 누구랑 먹은 거야? 말 안 해, 이놈아? 내 속 뒤집어지는 거 보고 싶으냐? 아, 그만해요. 놓으라고요. 아빠한테 말 한마디로 못하는 주제에 왜 나한테만 달려요? 뭐야?
아들은 남편을 거론하며 대놓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 이성을 잃고 아들의 뺨에 손을 올려버렸지요. 아들은 제게 뺨을 맞자마자 제 딴은 억울했는지 더 심한 말들을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말까지 인용하면서요. 할머니가 엄마 같은 사람 며느리 된 것도 창피하대요. 나도 지금 그래요. 쪽팔려 죽겠다고요. 중학교도 안 나온 엄마가 왜 나한테 훈계질을 해요? 엄마 뭐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당당하시다고요? 가서 엄마나 공부하세요. 한글이나 떼시라고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물고 빨고 하며 키웠던 아들이 이제 내 약점을 가지고 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의 그런 모습은 그토록 증오하던 남편과 겹쳐 보였고 전체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아들이 남편처럼 변해버렸던 사실에 너무도 좌절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이 사태를 보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방관할 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제게 그런 말을 하건 말건 TV를 보며 껄껄댔죠. 하지만 결국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아빠라는 인간이 하는 행실이 그런데 하는 생각으로 혼자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래도 글 몰라서 아들 버릇도 못 들이는 엄마가 되기 싫어서 책을 구해다가 날마다 혼자 연습해서 어설프게라도 한글을 혼자 뗐어요. 저야 기왕에 못 배웠지만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일하며 살기를 바랐지만 아들은 점점 공부에도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하루는 학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친구와 싸워서 친구를 다치게 했더라고요. 불이 나게 학교로 뛰어가 담임 선생님, 학교 부장 선생님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계셨어요. 선생님들은 제 아들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가다간 강제 전학을 고려해봐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강제 전학이요? 안 돼요,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민재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요즘 사춘기가 와서 그래요. 어머님이 이러신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피해자 부모와 일단 이야기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네, 저는 그날 피해자 부모한테 무릎까지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피해자 부모는 제게 가정교육을 못 시켰다고 욕을 하고 제 얼굴에 침까지 뱉었지만 저는 아들 낳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다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암만 해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자리에 앉혔어요. 너 왜 친구랑 싸우니? 싸워도 왜 너보다 약한 애랑 싸워? 왜 너는 얼마 맞지도 않고 친구만 두들겨 팼냐고. 말해봐. 그런데 아들은 잘못을 인정하긴커녕 제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싸워도 내가 싸우고 혼나도 내가 혼나지. 엄마는 학교에 왜 찾아오고 난리야. 글도 모르는 사람이 학교는 못 하러 오냐고. 내 친구들 보면 안 되니까 앞으로 절대 학교에는 오지 마.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회초리를 들 힘도 없었어요. 이제 제가 뭔 소리를 하든 아들은 저를 무시할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남편, 시댁한테 버림받고 이제 아들한테까지 버림받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왜 내 배로 낳은 아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그 서러움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고 저는 폭발할 것 같은 이 감정을 그저 껴안으며 그냥 숨을 죽이고 매일 술을 입안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들도 저를 거들떠 안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바보 같은지를 확인했기 때문이겠죠. 그러고 나니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대화할 사람도 없으니 말수도 줄어들고 어딜 가도 사람이 주눅들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전 투명인간이었습니다. 그냥 군말 없이 밥 해주고 빨래해주는 식모였지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면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여자를 집에 들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이때까지 수고 많았어. 이제 그만해. 이 말이 전부였죠. 남편의 몸에 대롱대롱 매달린 여자는 저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고요. 저 역시 아무도 저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깔끔하게 도장을 찍어주고 나왔죠. 마지막 아들을 두고 나올 땐 발길이 떨어지지 않긴 했습니다. 아들이 혹시나 절 따라 나올까 싶어 몇 번을 뒤돌아봤지요. 허나 아들은 저를 배웅하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왔지만 친정으로 돌아가자니 부모님께 죄스러워 그냥 그대로 어디 술집 같은 데나 일하면서 인생 더럽힐 때까지 더럽혀보자는 충동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그러자니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이 왜 이 지경까지 와버렸나 하는 억울함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돌이켜보니 처음 공장에 들어와서 언니들이랑 일했던 그 시간이 그래도 가장 행복했던 시간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큰 공단이 있는 대도시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요. 공장에선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일만 했어요. 가끔 쉬는 날에 공장 사람들이랑 술이나 한 잔씩 하는 것 외에는 바깥에 나가지도 않았죠. 일을 할 땐 잡생각이 안 나 제일 마음이 편했어요. 몸은 젊었을 적과 달리 늙어버렸지만 옛날이랑은 다르게 시설이 자동화되어 있으니 특별히 크게 힘들 것도 없었고 이미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한지라 그 정도는 거뜬했습니다. 또 그곳에는 각자 사연은 다 달랐지만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위로가 많이 됐어요. 어린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옛날 생각도 났고 언니들에겐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꼈지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놀고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그 안에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아늑하곤 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편안했던 적이 언제였나 싶었을 만큼이요. 대신 주간 일을 끝내면 틈틈이 야간 학교를 다녔어요. 그놈의 공부가 뭔지 다 식구들 잘 되라고 희생했을 뿐인데 그게 약점이 돼서 저를 지독하게 괴롭힐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한을 풀어보려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막상 해보니 별것도 없더라고요. 고작 이런 걸 가지고 그 유세들을 떨었나 생각했지요. 하지만 공장 생활을 하면서도 한 가지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혈육을 떼어놓고 왔는데 엄마 마음이 어찌 성할 리 있겠어요. 마음을 다스리다 못해 결국은 참지 못하고 공장 쉬는 날 몰래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서 아들 있나 보고 오기도 하고 몰래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그랬어요. 아들이 사고 안 치고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선생님께 따로 부탁을 드려야 했죠. 선생님, 우리 민재한텐 제가 왔다 갔다는 거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민재 아빠랑 이혼을 한 상황이라서요. 지금 여기 온 것도 남편 몰래, 아들 몰래 온 거예요. 어쨌든 그래 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우리 민재 잘 부탁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어머님. 다행히 민재의 담임 선생님께선 이해심이 많은 분이라 민재도 잘 돌봐주시고 제 사정도 이해해 주셨지요. 그렇게 몰래 아들 쫓아다니는 걸 3년을 하다가 먼발치에서 아들 모습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날이 아마 대학교 졸업식일 거예요. 몇 년 사이에 키도 부쩍 크고 어른이 다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반갑고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향해 발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저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인상이 굳은 채로 저를 지나쳐버렸어요. 전 그렇게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지요. 공장으로 내려오는 길에 얼마나 애간장이 끊어지는지 그냥 앞으로는 아들 보고 싶어도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요. 공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딱히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안 썼는데 저보다 더 돈을 안 쓰는 억척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생활력이 강하다는 말로는 표현하기 모자랄 정도로
밥 주고 재워주니 그야말로 생필품만 딱 사서 아껴 쓰는 사람들이었죠. 그곳에서 저랑 가장 친하고 기숙사 방을 같이 썼던 언니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언니는 경제관념을 떠나서 머리가 꽤 좋고 아는 것도 많았어요. 그 언니는 월급을 받아서 하는 일이라곤 오로지 주식 사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언니, 왜 그렇게 아껴서 저축을 안 하고 다 주식을 사요? 그러다 돈 날리면 어쩌려고요? 저축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지. 너도 돈 쓸 데 없으면 나랑 같이 주식이나 사두자. 그냥 노후자금으로 넣어두는 거야. 아무 소리 말고 너도 내가 사는 회사 것만 주구장창 사둬. 그리고 그냥 없는 돈 셈치고 잊어버려야 돼. 언니, 그럼 저축이 낫지 않아요? 주식 그건 안 위험해요? 저는 좀 불안해서 못할 것 같은데. 왜 하기는 여기 절대 안 망해. 생각해봐. 사람들이 이걸 안 쓰고 어떻게 살아. 최소한 손해는 안 볼 거야. 그 언니 말의 요점은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적금 넣듯이 사두라는 거였어요. 몇 푼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거는 봐봐야 답도 안 나오니 쳐다볼 생각도 말고요. 그동안 나중에 회사만 망하지 않으면 큰 돈이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주식이라고는 전혀 몰랐지만 물가 어쩌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 언니의 말이 꽤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제일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그걸 하니까 저도 그냥 시험 삼아 하기 시작했죠. 월급 받으면 생활비 몇만 원 빼놓고 주식에 넣고 그렇게 하기를 한 5년을 넣었어요. 밥이야 어차피 회사에서 다 주니까 거의 월급 다 넣은 거나 마찬가지죠. 언니가 굳이 당부하지 않아도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건 몰랐어요. 볼 줄을 알아야죠. 그냥 적금 같은 건가 보다 하고 늙어서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게 되면 그 돈 빼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 50 넘어서까지는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중간에 고향에서 온 애를 만나서 친하게 지내다가 시댁 소식도 차츰 들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악착같이 살면서 눈물이라곤 흘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정말 간만에 실컷 울었네요. 아들이 아무리 저를 그렇게 생각해도 그래도 결혼할 때는 한번 찾아와서 색시대 여자도 보여주고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런 기대를 품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아들 장가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아들의 가슴에 묻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간에도 아들의 소식은 꾸준히 들었어요. 시댁은 세월이 흐르면서 공장이 차츰 안 돼서 벌써 예전에 문을 닫았고 아들은 그 지역에서 우유 대리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난 후엔 한번 아들을 찾아 사무실로 간 적이 있어요. 아들도 나이를 많이 먹었더군요. 학교 다닐 때 보고는 정식으로 마주한 건 20년 만이었으니 아들이 봤을 땐 저도 그럴 테고요. 저는 떨어지지 않는 입을 겨우 떼어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잘 지냈니, 민재야? 엄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나 사는 곳에 고향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니 여기 소식도 많이 듣지. 내가 바빠서 우리 아들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그랬네. 우리가 연락 안 한 건데 뭐. 그래도 건강히 잘 계시네. 오는 길에 혹시 아버지는 한번 만나봤어요? 아니, 내가 네 아버지를 어떻게 보니? 어디 네 아버지가 날 만나려고는 하시고?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뭘 그렇게. 엄마, 아버지 지금 어떠신지 몰라요? 아버지 소식 못 들었어요? 무슨 소식?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그간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고 하네요. 젊었을 때부터 술을 많이 마셔서 안 그래도 나이 들어 고생하겠다 싶긴 했는데 50 넘어서는 사람이 영 안 좋아져서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디 몸이 많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멀쩡한 것도 아니라서 그야말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집에서만 지낸다고 하였어요. 사정이 그러니 지금은 재혼한 그 여자랑도 따로 살고 있고요. 허나 남편에게 딱한 감정이 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저를 워낙 힘들고 고생스럽게 한 사람이니 그다지 보고 싶지 않았지요. 아들과는 딱히 대화를 많이 나눈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갈 때는 우유 같은 것도 좀 들고 가라고 몇 개 챙겨주더군요. 그 후로는 아들이 보고 싶으면 1년에 한 번씩은 사무실에 들러 얼굴도 보고 아들이 사무실에 없으면 못 보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아들이 저를 만나주는 것도 고마워하면서요. 그러던 중 재작년이었어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상하게 몸에 힘이 없어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다가 그만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보호자로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마 병원에선 제 핸드폰에 1번으로 저장되어 있는 아들 번호로 연락을 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전 처음으로 며느리 되는 사람도 만나봤죠. 네가 여기 어떻게 왔냐? 아이고 세상에 바쁜데. 왜 오기는. 그럼 이 사람들은 사람 쓰러졌는데 보호자 안 불러요? 엄마 평소에 건강관리 좀 하세요. 혼자 사시면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지. 아, 엄마 때문에 지금 일하다 말고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래? 아유, 미안하다. 너한테 연락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 안 그래도 돈도 없어 죽겠는데. 아, 내가 정말 진짜 그나마 멀쩡히 깨어나셨으니 망정이지. 도대체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체면도 모르고 투덜댔고 저는 아들의 말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죄인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가 보다 못해 아들을 말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아프신 분한테. 여기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목소리 좀 낮춰. 가만히 뜯어보니 며느리는 그래도 아들에 비해 성격이 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처음 만나서 인사만 한 며느리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해대니 저도 마음이 많이 언짢았습니다. 아들은 일 때문에 얼굴만 보이곤 바로 올라갔지만 며느리는 보호자라고 이틀 정도 근처에서 지내면서 병실을 들여다봐주곤 했어요. 그러다 뜻밖의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그 애가 그래도 어머니에게 간간히 했어요. 정말? 예, 아무래도 낳아주신 친어머니니까요. 결혼식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저도 어머니 얼굴 뵙고. 그러게 말이다. 나도 가고 싶었는데. 아들과 달리 며느리는 참 다정하고 살가운 아이였습니다. 저를 옆에서 보살펴주면서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눈치껏 사다 주었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주었죠. 참 아들에겐 과분할 만큼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며칠이었지만 며느리와 지내다 보니 작은 정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퇴원 수속을 하려고 했는데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아들은 그날도 와서 한참을 투덜댔습니다. 병원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아주 한참을 걸었네. 무릎 아파. 엄마 얼른 가요. 그러게 안 와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다. 이제 그만 가자. 엄마, 내가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나 지금 사업도 힘든데 말일날 돈 내 꼴 돈 갖고 지금 병원비 내러 온 거야. 우리 다시는 이런 일을 보면 안 돼요. 알았죠? 뭐 실비보험 같은 거 들어놨어요? 들어놨어. 가자 이제. 정말 저 다신 부르지 마세요. 아들한테 쌓인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다신 연락하지 말란 말에 저도 모르게 그만 울컥하고 화가 올랐습니다. 그때 아들이 전화를 받는다면서 어디로 가더군요. 아들은 거래처 사람과 병원 사람들 다 들리게 시끄럽게 통화를 했고 그러다 전화를 끊곤 제게로 다시 걸어와 얼른 가자며 전보다 더 신경질을 냈습니다. 절로 한숨이 나왔지요. 제 입에서 결국 이 말이 나왔습니다. 니들 먼저 가라. 나 따로 갈 테니.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몇 시간을 달려왔는데. 니들이 와줬으니 됐다. 얼굴 봤으니 됐어. 병원비도 내가 내고 근처에서 밥 해결하고 들어갈 테니 가도 된다.
어머니, 혹시 이 사람 말 때문에 섭섭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말 가려서 하라고 했잖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마음 풀어주세요. 참 엄마도 유난스럽기는. 그럼 몇 시간 걸려서 왔는데 화가 안 나요? 병원비도 내가 내잖아요.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야지. 엄마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병원비 내가 낼란다. 누가 너더러 병원비 내달랬니? 어디서 칠비범 같은 소리나 하고 있니? 참나, 너는 내가 아직도 무식하고 힘없는 엄마로 보이는 게야? 내 일이 좀 따라오너라. 그리고는 전 아무 소리 않고 1층으로 내려와 병원비를 모두 계산하고 아들 내외를 1층 로비에 앉혔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라. 내가 얼마나 부잔지. 내가 이대로 살다가 나중에 이 돈은 다 넣어주려고 했던 돈이다. 근데 이제 나 죽으면 이 돈은 다 시청의 복지과에 갖다 줘야 되겠다. 오지를 말든지 전화해서 물어보고 오든지 왔으면 기분 좋게 있다 갈 일이지. 돈 1, 200 갖고 그렇게 행세를 해야 네 속이 시원하겠니? 아들은 제 휴대폰을 보고는 뭔 넋이 나갔는지 말없이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옆에서 쳐다보던 며느리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보여준 돈은 30년 전에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언니를 따라 사두었던 주식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50배가 오른 것이었죠. 돈이 20억이 되니 그 다음부터는 돈이 돈을 낳았죠. 그렇게 해서 번 돈이 또 5억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쓰던 사람이나 쓰지. 전 그냥 계속 모아두기만 했어요. 젊었을 적 바라던 대로 작은 집도 하나 생겼으니 노후에 살 만큼만 남기고 아들에게 다 주려고 마음만 먹고 있었죠. 하지만 아들의 투정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 맺힌 말만 튀어나왔죠. 넌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네 아빠 바람나서 이혼도장 찍을 때부터 내 인생은 오로지 너만을 위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네 마음 알았으니 그만 올라가 보거라. 다시는 너한테 이런 연락할 일 없을 거다. 전 마지막까지 하고픈 말을 다 한 후 아들 보는 앞에서 1번으로 저장되어 있던 아들 번호를 지웠습니다. 아들에게 돈이 많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들이 대하는 태도에서 느낄 수 있었고 저도 모르게 그만 참아왔던 서럽고 억한 심정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였습니다. 엄마 잠깐만. 엄마 그래도 태어났는데 식사는 하고 가요. 그냥 가지 말고. 엄마 와요 빨리. 그래요. 그래도 병원 나오셨는데 식사는 하고 가셔야죠. 저희랑 같이 가세요. 됐다. 아들과 며느리는 뒤에서 저를 한사코 붙잡았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택시 타고 와버렸습니다. 그 뒤로 제 전화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며느리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군요. 어머님, 남편 마음이 그런 게 아닌데 요즘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투정 부렸나 봐요. 부디 노여움을 푸세요. 라고요. 아들로부턴 지금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분명 목적은 있겠죠. 처음엔 괘씸했지만 시간이 흐르니 굳게 다짐했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아들과 시간을 보내며 노후를 보내고 싶기도 하고요. 원래는 정말 사회에 다 기부할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아들에게 절반 정도 재산을 증여할까 고민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미련한가요? 저에게 잘한 거 하나 없는 아들인데 그래도 아들이라고 자꾸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많은 조언해 주시면 잘 참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엔 꽃길만이 그득하길 바라겠습니다.